자, 우선 어제 있었던 슈퍼볼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제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슈퍼볼 정상에 오르면서 이 풋볼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왜 왕조를 구축했냐는 얘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는데요.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연장 접전 끝에 샌프란시스코 49ers를 25대 22로 꺾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슈퍼볼 나는 그거 하나도 몰라. 뭐 재미없는 얘기 시작하시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 외적으로 재밌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최근 5년간 4번 슈퍼볼 무대에 올랐던 이 캔자스시티 치프스라는 팀은요, 그 중에서 3번을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새로운 다이너스티, 풋볼 왕조를 건설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슈퍼볼에서는요, 이 경기 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치프스의 스타 플레이어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팝스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계 화면 속에서도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를 계속해서 비춰주면서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야,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선수가 많이 비춰졌는데, 뭐 어차피 슈퍼볼이라는 것은 다 상업적인 게 뭐 굉장히 뭐 어차피 표명하고 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경기는요, 전반에는 뭐 다소 재미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만은 20년 전 스타 어셔의 다소 지루한 그 해프타임 쇼가 끝나고 난 뒤에 이 후반전에서는 일진, 일퇴, 역전에 재역전 등을 하면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연장전까지 이어지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프스가 25대 22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뭐 너무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다 끝난 경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경기 외적인 흥미 포인트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남자친구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바로 전날 일본 공연을 마치자마자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그녀가 가는 곳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해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잖아요. 미국 정부만큼 못지않게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팝스타입니다. 그는 어제 이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테디움 그 VIP룸에서 관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어제 슈퍼볼 경기에 과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경기장에 직접 올지 안 올지 뭐 이걸 놓고 뭐 내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단순히 스위프트가 유명해서만 관심거리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날 미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공연을 마쳤는데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과연 라스베가스로 그가 직접 와서 경기장에서 직접 관전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면 때문에 관심을 끌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력은 뭐 그렇다 치고요. 시간적으로는 바로 이 미국과 일본 간의 시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 도쿄와의 시차는 미국과 그 서울과의 시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과의 시차가 17시간이에요. 한국이 17시간 빨라요. 이곳 캘리포니아보다. 일본 도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으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인 면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일본 도쿄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밤까지 4차례에 걸쳐서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마지막 공연이 일요일 밤에 끝난 뒤에 곧장 출발해서 라스베가스로 이제 향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바로 곧장 출발을 해야지 공연 끝나고 공항 가서 무슨 뭐 잘 에어라인이든 무슨 뭐 미국의 무슨 에어라인이든 미국 비행기 타는데 무슨 뭐 보안 심사 통과하고 여권 뭐 출국 심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비행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중에 뭐 비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오면 메이켓 할 수 없는 거죠. 맞춰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곧장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야만 라스베가스의 슈퍼볼 경기장이 늦지 않게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실제로 도쿄 공연 직후에 바로 밤 공연이 끝나고 바로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출발해서
어제 일요일 아침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와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도쿄와 라스베가스 간의 그 17시간의 시차 덕분에 스위프트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제 LA에서 한국을 갔다 올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월요일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LA에 11시간 그 비행을 하고 LA에 도착하면 오히려 월요일 오전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월요일 오후에 비행기 탔는데 와보니까 월요일 오전이에요. 그것도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요일 밤까지 공연을 하고 공항에서 뭐 대기 중이던 자신의 전용기에 곧바로 올라타서 바로 이륙해서 비행을 해서 오니까 오히려 일요일 아침인 거죠. 슈퍼볼이 서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었으니까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후 경기 시간보다 훨씬 여유 있게 도착한 셈이 된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는 바로 그 시차라는 점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체력적인 면은 어땠을까요? 체력적인 면은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34살입니다. 뭐 아주 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용기를 타고 다닌다면 뭐 그 정도 스케줄은 견딜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워낙 막 박진감 나죠. 뭐 요즘 뭐 공연을 그냥 앉아서 하는 사람 어디 계세요? 막 펑펑 뛰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또 한 번의 공연을 몇 시간씩 펑펑 뛰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체력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 뭐 가능하다는 건 보여주긴 했습니다. 나이는 34살, 뭐 불가능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키가 거의 180cm나 됩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더 당당한 체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체력적인 면은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제 중계 화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VIP 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서 관전하는 모습도 수시로 보여줬고, 또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의 모습도 계속 반복해서 비추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켈시 선수의 여자친구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라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는요, 이 타이트 엔드라는 포지션인데, 일종의 와이드 리시버이죠. 팀이 수비할 때는 나가 있다가 공격 때 투입되는 그런 공격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전반 경기에서 자신에게 공을 많이 던져주지 않자, 이 선수가 감히 감독님한테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왜 나한테 공을 던지도록 작전을 그렇게 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까지 화면에 막 중계가 됐습니다. 그 감독님은 65세로 미국 풋볼계의 그 레전드 감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아무리 미국적인 문화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팀이 이겼으니까 뭐 이 선수 우승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결혼을 언제 하냐, 약혼은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약혼 반지보다는 우리에게는 우승 반지가 먼저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야, 이제 우승 반지 꼈죠. 이제 뭐 약혼 반지만 끼면 되는데 이제 그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 뭐 이제 가질 거 다 가졌네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슈퍼볼 소식을 번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좀 공감이 되시는지 지금부터 이 뉴스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10명 중에 무려 9명에 육박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내 60대 이상 그 소위 뭐 고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들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우선 ABC 방송의 조사 결과 올해 81세로 현역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라는 답변이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뭐 나이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또한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고령이다라는 응답은 62%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10명 가운데 거의 한 9명이 고령이라는 표현을 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5%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고령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조금 선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그 대선을 앞두고요, 이 고령 리스크 논란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소위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고령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요, 일부는 고령자의 대통령직 수행이 힘들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이 논란이 있는 그 자체를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은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트럼프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 아주 분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좀 볼까요?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죠. 그래서 이제 80대, 70대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이제 실었는데, 이 81세의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이제 그 고령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 응한 고령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늙어가면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이렇게 함께 떠올리면서 같이 뭐 대비를 좀 시켜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잦은 실수 뭐 이런 걸 남일처럼 느끼지 않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일부는 80세에 과연 국가를 이끌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뭐 이런 반응도 했습니다. 본인도 70대, 80대이면서요. 자, 또래의, 즉 본인도 70대이고 80대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와 비슷한 또래인 바이든, 나와 비슷한 또래인 트럼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또래의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몇 년간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또 고된 대선 캠페인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밤생 비행 등등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된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인터뷰를 볼까요? 올해 83세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 한밤중에 폭탄이 터졌다거나, 뭐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뭐 어디 중동 전쟁이 더 확산됐다거나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면서 신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된다라고, 본인도 83세지만 걱정된다라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 세상이 위험한 방식으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자존심을 제쳐두고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앞으로서 나가게 그렇게 도와줘야 할 때다, 비켜줘야 할 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너무 늙었다 라면서 미국 대통령직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요, 70대, 80대 유권자들도 50대, 60대처럼 여전히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민첩할 수 있다 라면서 후보를 나이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76세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만 한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올해 80세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요, 이 나이에 이름과 단어를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국가 통치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등 이 바이든과 트럼프와 그 비슷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70대나 80대 되시는 분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이든, 트럼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제가 뭐 인터뷰 내용 좀 뭐 대조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제 인터뷰를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랑 비슷한 연령대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오히려 인생 경험이 그만큼 많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뉴스도 나이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원했던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서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방광 문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서 경호원들이 그를 군 의료센터로 데려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국방부 부장관과 합참의장, 백악관, 그리고 연방의회 등에 다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장관직의 기능과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부장관이 직무를 대행할 준비까지도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밀통신 체계 등 각종 기계 등을 비상통신 기계 이런 거 있어요. 그 각종 기계 등을 병원에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작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뒤에 요로 감염으로 지난달 1일 입원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입원할 당시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입원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알려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군 통수권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아주 공백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 일었었습니다.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나이는 현재 70세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뉴욕 포스트와 현지 매체 오클라호마 시티 프레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건축업체 AO라는 회사와 또 부동산 개발업체 매터슨 캐피털은 최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상업 건물 브릭타운 워터의 건축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변경의 그 골자는요, 기존에 지으려던 것보다 건물 높이를 더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브릭타운 타워는 원래 354피트, 그러니까 108m 높이의 건물 세 채와 그리고 1750피트, 그러니까 533m의 레전드 타워로 이게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AO와 매터슨 캐피탈 그 공사 업체 측은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그 레전드 타워 되는 중심 타워의 높이를 1907피트, 그러니까 581m로 짓기로 했습니다. 매터슨 캐피털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전형적인 대도시가 아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올라갈 예정이다 라면서 1907피트란 높이는 이 오클라호마주가 미국의 46번째 주로 편입된 지난 1907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클라호마 시티 당국이 이 매터슨 캐피털 측의 계획 변경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정대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 브릭타운 워터는 미국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01년에 그 테러 때 무너져 내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이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높이는 1776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541m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빌딩보다, 그러니까 541m보다 더 40m가 높은 그런 빌딩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대도시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 올해 36살인데 이 셀린 송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 감독조합이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감독조합은 지난 토요일 밤 이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76회 연례 시상식에서 첫 장편 영화 감독상 수상자로 셀린 송 감독을 호명했습니다. 이 상은요, 첫 장편 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이 한국계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셀린 송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소감이 멋들어졌습니다. 내 첫 영화에 대한 이 놀라운 인정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계속 연출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 감독의 데뷔작인 이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셀린 송 감독이 어찌 보면 그 자전적인 경험을 녹인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역은 그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 리라는 여성,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 남자 배우는 한국 배우 유태오라는 배우가 맡아서 이제 열연을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인정받고 감독상까지, 신인 감독상까지 받은 것입니다. 셀린 송 감독은요,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씨가 함께 주연했던 영화, 지난 1997년에 개봉한 영화 넘버 3라는 영화의 그것으로 이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 비율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업 분야가 바로 이발과 미용업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미국 각 직업의 인종 구성 비율을 분석한 연례 통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일반적인 인종 구성 비율은 이렇습니다. 백인이 76.5%,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계가 두 번째, 18.8%. 그리고 이어서 흑인이 12.8%, 아시아계가 6.9%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노동통계국 조사 결과 이 이발이나 미용사,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종사자의 인종 구성 비율을 보니까 이 일반적인 미국의 인종 구성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발, 미용, 메이크업에 종사하는 인종 구성을 보니까 백인이 77%, 히스패닉계가 18%, 흑인이 13.2%, 아시아계가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발이나 미용 분야의 인종 분포가 일반적인 미국의 실제 인종 분포와 가장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외과 의사의 인종 구성 비율은요, 백인이 75%에 이어서 아시아계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무려 18.6%였습니다. 흑인은 5.7%, 히스패닉에는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그 과학자 중에서도요, 아시아계의 비율이 무려 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시안계가 36%, 컴퓨터 엔지니어 아시아계가 29.6%로 이 아시아계 진출이 활발한 그런 직업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각 직업 가운데 아시아계의 진출이 아주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활발한 직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디냐? 네일샵 종사자였습니다. 네일샵 분야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5%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미국말 안 듣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일대를 공습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라파 공습으로 5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또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라파라는 지역은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그 주요 관문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피해서 남부로 내려온 많은 그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 밀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전체 인구 24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약 14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곳에 하마스 잔당들이 은신하고 있다라면서 본격적인 진입작전을 벌이기 전에 최근에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ABC 방송에 출연한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ABC 방송에 출연했어요, 어제. 그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재고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이고 승리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면서 라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하마스를 거기에 그냥 두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아주 강경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전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정부의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의 인내심,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점에 있어서 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거의 모욕하는 모양새다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네탄야후 측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뺨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작전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축소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제 더 이상 네탄야후 총리를 생산적인 어떤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로 지불을 해야 할 그 정치적인 비용이 계속 불어나면서 이제 바이든의 고심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여론도 역시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는 4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를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어떤 조건을 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또한 측근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일부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비판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 백지 수표를 주지 말 것, 이런 식으로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백지 수표를 주는 모양새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간의 이런 그 분명한 입장차 등의 영향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네탄야후 총리와 거의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는 사실 전쟁이 있었을 때 개전 초기 약 한 2달 정도까지는요, 거의 매일 통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미국 내 그 안 좋은 여론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저찌 해서 미국 말을 이처럼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끌려다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너스 뉴스로 미국말 잘 안 듣는 골칫덩어리 이스라엘.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라는 제목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